우리가 모함이 이제 큰 암석이 풍화 과정을 거쳐서 주로 물리적인 풍화를 거쳐서 1차 광물이 됩니다. 1차 광물이 돼서 1차 광물이 이제 모재라고 그러거든요. 모재가 돼서 이것이 모재가 되고 1차 광물이 되고 또 이 1차 광물이 다시 이제 물리적 특히 화학적 반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한 점토 광물이 됩니다. 아주 크기가 아주 작은 그 알갱이가 되죠. 점토 광물이 되는데 얘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구조가 음, 규소 삼연체라는 게 있고요. 규소 삼연체. 규소 삼연체라는 거는 한 개의 규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네 개가 결합돼 있어 이렇게 해서 삼연체를 만들더라. 이렇게 된 모양을 계속 연결돼 있더라.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런 모양입니다. 요 작은 이 검은 게 규소고요. 바깥에 이게 산소입니다. 산소. 산소가 네개로 돼 있고 가운데 규소가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대로 그리면 이런 모양을 하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네개가 둘러싸여 산소가 네개가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 규소를 에워싸고 이렇게 산소가 네개가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겠죠. 그래서 규소 삼연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규소가 중심으로 돼서 산소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면으로 따지면 삼연체라 규소 삼연체 이렇게 부릅니다. 또 한 층을 봤더니 어떤 건 또 다른 구조를 봤더니 겹겹이 쌓여 있는데 알루미늄 팔면체라는 거로 쌓여 있더라 이거죠. 알루미늄 팔면체. 알루미늄 팔면체는 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얘는 또 규소 삼연체와는 달리 알루미늄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 그죠.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고 산소는 몇 개요? 6개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은 면으로 보니까 위에 4개, 뭐 밑에 4개 갖고 팔면체를 이루더라고요. 이래서 이름을 알루미늄 팔면체 이렇게 됐다고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점토 광물은 규소 삼연체와 알루미늄 팔면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규소가 한 층으로 규소 삼연체가 한 층, 알루미늄 팔면체가 한 층, 이렇게 1대1로 된 요런 가올리나이트, 하울리사이트가 있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어떤 거는 한 층은 규소 삼연체, 가운데는 알루미늄 팔면체, 또 바깥에는 규소 삼연체. 그래. 규소 삼연체가 두 층이 돼 있고 가운데 알루미늄 한 층이 돼서 이렇게 쌓여 있더라. 이거는 2대1 광물이라고 해요. 2대1형 광물이라고 해요. 얘들은 이렇게 계속 쌓여 있을 거 아니야. 2대1로 아니면 1대1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특히 2대1 같은 경우 얘들은 1대1로 돼 있는 1대1 얘들은 주로 비팽창형입니다. 대부분 다. 1대1, 1대1 이렇게 쌓여 있는데 쌓여 있는 그거를 벽이라고 그러는데 그 벽 사이가 딱 붙어 있어. 수소 결합으로 딱 붙어서 팽창이 못 해요. 그런데 2대1을 보니까 어떤 거는 어, 뭐 규소 삼연체, 알루미늄 팔면체, 규소 삼연체 또 규소 삼연체, 알루미늄 팔면체, 규소 삼연체 이런 식으로 2대1로 계속 연결돼 있는데 요 사이사이는 틈이 있는 게 있더라. 그리고 이 팽창형이라고 그러는데 2대1 팽창형이라고 그러는데 버미큘라이트, 몽몰리오나이트, 바이델라이트, 그다음에 사포나이트 뭐 이런 게 있더라. 근데 시험에는 요거 두 개가 잘 나오더라. 그다음에 비팽창형 것도 있더라. 틈이 꽉 조여 있어갖고 칼륨이라는 거로 꽉 조여 벽 사이에 칼륨이라는 게 딱 고정돼 있어 팽창이 안 하는 그런 게 있더라. 그게 비팽창형 일라이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혼층형도 있습니다. 혼층형도 있는데 얘들은 2대 1대 1 그래서
요거 2대1에다가 그 블루 사이트라는 층이 있습니다. 블루 사이트. 그 층이 하나 더 있더라. 그래서 2대 1대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대 1대 1로 되는 크롤 라이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점토 강물의 규칙적으로 구성된 점토 강물에 대한 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규칙적으로 돼 있는 것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알루미늄이 2차 강물이 된다고 치면은 얘들은 이렇게 보니까 구조가 불규칙하게 됐더라. 얘들은 산화 알루미늄이라고 그러는데 얘 산화되면서 이제 2차 강물이 됐을 거 아니에요? 아주 잘게 쪼개져서 알루미늄이 얘들 그 깁사이트라고 그러고요. 얘들은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규칙적이지 않고 위에서 한 것보다 따르게 얘들은 불규칙하지 않게 돼 있더라. 여기 있는 거를 비결정지, 얘 위에 있는 거를 결정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철 같은 것도 봤더니 주로 에, 산화를 많이 돼갖고 헤마타이트라는 이제 적절광 이런 것도 이렇게 산화철이 있는데 얘들도 비결정직으로 돼 있다. 그다음에 괴타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침철광인데 얘는 산화 쪽에서 많이 공기가 노출된 데서 많이 되고 얘들은 침철광이라는 게 뭐야? 물이 있는 데서 많이 이제 이렇게 2차 강물로 된 것을 괴타이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알루미늄의 2차 광물을 깁사이트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요. 가끔 가다 뭐 산화철의 2차 광물은 뭐냐? 적철광, 뭐 괴타이트, 뭐 이렇게 헤마타이트, 괴타이트 이렇게 물어보고요. 특히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건 이런 거는 화산에서 2차 광물이 된 거를 알로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로판은 특이하게 얘들은 CEC 양이온 교환 능력이 엄청 큰 그런 2차 광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때 이제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먼저 이렇게 내용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뭐 양이온 주양량 뭐 이런 거는 전번에 조금씩 설명드렸는데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지금은 이제 일찍 들어온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제 산도에 대한 거, 토양이 산성화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성화됐다는 건 뭐예요? 수소가 많다. 토양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토양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양이온인 흡착력이 대단히 강한 수소. 수소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런데 얘들이 이제 뭐 다른 비료를 주거나 뭐 다른 양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치환을 하게 됩니다. 네. 치환이라는 거는 자리를 바꿉니다. 뭐 일가짜리가 뭐 일가짜리 칼륨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소 하나가 빠져나가서 뭐 이 자리를 칼륨 플러스가 채워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 이렇게 치환을 하는데 산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산도는 수소가 얼마나 붙어 있냐, 뭐 용액 중에 얼마나 수소와 알루미늄이 녹아 있냐 이거를 갖고 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산도가 뭐냐, 잔류산도라고 해서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딱 붙어 있는 토양을 봤을 때 토양에 붙어 있는 거를 뭐라고요? 잠산도라고 합니다. 토양 음. 흡착되어 있는 잠산도. 거를 지금 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 토양에 수소와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잠산도.
그다음에 뭐 꼭 붙어 있지만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져 용액 중에 있는 거를 뭐라고요? 발산도. 활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잠산도는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교환성 수소, 알루미늄에 의한 것을 말하며 얘들은 어떻게 이제 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완충성이 없는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을 녹이게 음, 되면 얘가 뭐 염화 칼륨 아까 한 것처럼 자리 바꿈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소가 나오겠죠. 붙어져 있는 거. 음, 그 나오는 걸 갖고 잠산도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활산도는 어떻게 될까요? 활산도는 여기 뭐 용액 중에 있는 거니까 토양 용액 중에 수소의 활동도를 얘기하는데 활산도는 이 주변에 식물 뿌리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식물 뿌리 미생물 활동에 중요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활산도. 왜냐하면 수소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죠, 그죠? 수소가 많으면 아니고 이 네, 양면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활산도에 이런 수소 이온이 많이 녹아 있으면 녹아 있는 도가 활산도인데 이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수소가 많으면 산성이기 때문에 뿌리라든가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내용 중엔 없는데 잠산도라는 게 아니 잠산도라네 잔류산도라는 게 있습니다. 잔류. 지금 잠산도 얘기했고요. 활산도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토양 중에 붙어 있는 수소와 알루미늄, 용액 중에 녹아 있는 활산도, 또 음, 그다음에 음, 또 뭐요? 잔류산도라고 그랬잖아요. 잔류산도는 이 외에 다른 여기 뭐 유기물 같은 것도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붙어 있는 거를 잔류산도라고 합니다. 뭐, 다른 물질에 꼭 토양 말고도 여기에 떠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 붙어 있는 수소. 산하고 알루미늄을 뭐라고요? 잔류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용어 가끔가다 납니다. 그 다음에 가끔가다 이제 뭐 하면서 문제 풀면서 할 건데 그 전번에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전번에 했던 거 염류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칼리 토양. 염류 알칼리 토양. 알칼리 토양은 어떻게 나눈다고요? 알칼리가 뭐예요? 염류들이 많은 뭐 음, 나트륨을 포함해서 다른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게 많은 게 뭐라고 그래요? 알칼리성 토양. 토양이라고 그러는데 알칼리성 토양도 이 나트륨 성분이 많은 나트륨성 토양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음, 또 나트륨을 제외한 염류가 많은 염류 토양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성 토양 이렇게 나눕니다. 음, 이렇게 세 가지가 네 개 나누는데 주로 세 가지가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나트륨성 토양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주어졌잖아요. 나트륨이 많은 거예요. 그죠? 네. 나트륨이 고질로부터 해리되어 탄산 나트륨을 형성해요. 나트륨성 토양은 어때? 흑색을 떠요, 주로. 흑색. 음, 흑색을 띠고 있고, 뭐로 개량한다고요? 지금 알칼리성 토양 중에서 네. 나트륨성 토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색 못 찾으신 분들 그냥 화면만 보세요. 조금 있으면 다른 거 할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 흑색이다. 그다음에 석고로 개량할 수 있다. 나트륨성 토양 석고로 개량한다. CaSO4 석고 이 화학명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나트륨성 토양은 이제 이렇게 알칼리성 토양을 분류할 때는 요
네 가지를 갖고 저기를 하거든요. 네 가지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알칼리성 중에서 나트륨성 토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칼리성 토양. 그래서 나트륨성 토양은 이 교환성 나트륨이라고 그래서 ESP 알아두셔야 됩니다. ES. 교환성 나트륨이라는 겁니다. 교환 나트륨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준이 15%입니다. 그 나트륨성 도양은 교환성 나트륨 그 기준이 교환성 나트륨 ESP가 15% 음, 이상이어야 되고요. 음, SAR이 뭐야? SAR이 나트륨 흡착비입니다. 이것도 13%가 돼요. 기준이 음, ESP는 15, 15%. AR은 13.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이제 4로 기준합니다. 여기 알칼리성을 구분할 때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4, 전기 전도도가 4 4, DC. 디시지멘스 퍼 미터 이하여야 됩니다. pH는 8.5가 기준인데 그 이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성 토양 하나로만 본다. 알칼리 중에서 나트륨성 토양만 본다 그러면 다 이상이죠. 그죠? 나트륨이 많으면 네. 당연히 이렇게 이상 되겠죠. pH도 나트륨이 많으면 엄청 올라가거든요. 8.5 이상입니다. 단지 전지 전도도가 엄청 낮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나트륨이 많이 용액 중에 나오면 이 음, 방해가 되거든요. 나트륨이 방해된다고 그랬죠. 입자, 수화 반지름이 커서 방해를 하기 때문에 에, 얘들은 어, 전기 전도도가 4디멘스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나트륨성 토양 다음에 염료 토양이 있는데 염료 토양은 또 반대입니다. 이게 나트륨성 토양하고 요거만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염료 토양은 다 이하입니다. 나트륨이 뭐 이하로 돼 있겠죠. 흡착비도 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이하고 여기도 8.5 이하인데 전기 전도도만 4디멘스 같은, 퍼 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만 알고 본격적으로 다른 거로 들어가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소거를 해주시고 전번에 할 때 되게 네. 막 소리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소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뭐 말씀하십시오 할 때 좀 다시 그 해제를 하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제7회 제7회 산림토양학을 하고 있습니다. 없으신 분은 뭐 화면을 보고 하시고요. 나중에 뭐 출력하셔도 되고, 제 책 갖고 있으신 분은, 아니, 책에도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없으신 분은 예문사에 가서 출력하면 됩니다. 567을 예문사에 그 아이디 생성하고 회원으로 등록하면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이나요? 산림토양학. 한번 네. 네, 보여요? 예, 보여요. 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7회 산림토양학을 하고 있습니다. 76번 각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겁니다. 화성암은 뭐의 함량에 따라 산성암, 중성암, 염기성암으로 구분한다. 뭐예요? 쉽죠, 아주. 어떤 성분이에요? 규소 성분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규소. 산화교소, 규소 성분. 그래서 어떻게 효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산성암 중에서 깊은 곳부터 외우시라고 그랬죠. 섬섬한, 심사만, 섬섬한인가요?
화석유, 예. 섬섬한, 음, 반희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화석유 안 외우시면 안 됩니다. 점수 안 납니다. 화석유. 그래갖고 이제 산성함 화석유, 중에서 맨 가장 깊은 곳이 화강암이라고 그랬어요. 맨 깊은 곳이 화강암이라고 그랬고, 석은 석영, 반암, 표출해 되는 거는 유문암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화석유, 화석유, 섬섬안, 중성암은 섬섬한, 섬노감, 섬록, 반암, 안산암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안산, 그죠? 예. 염기선암은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반희연 희,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반희연. 반희, 예. 반은 깊은 곳에서 형성된 거. 그죠? 반려암은 깊은 곳에서. 그 다음에 중간 전도는 피로감이라고 그러는데, 얘가는 중간 정도에서 생성된 거. 제일 바깥에 생성된 거 뭐예요? 반휘현, 현무암이죠, 현무암. 그죠? 우리 제주도에 많은 거, 현무암은. 현무암은 그럼 뭐예요? 깊은 곳으로 따지면, 깊이에 따르면, 화강암, 겉에서 분출함, 그죠? 가장 낮은 곳에 표면에서 생성된 산성암의 중기성암이 염기성암이에요. 염기성암이죠. 염기성암의 중에서 맨 바깥에 형성된 현무암은 염기성암이면서 맨 바깥에서 형성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규소입니다. 규소에 따라 이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죠? 규소 성분 깊이에 따라 나눠진다 그렇게 했어요. 화석유, 섬섬한, 반이현 아직까지도 못 외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뭐 강의 들어봤자 안 외우시고 가면 이거 이렇게 쉽게 날까요? 규소 성분 갖고 뭐 이렇게 나눈다? 그렇지 않고 뭐 다른 식으로 내죠. 9군데 중에서.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식물 영양소의 공급 기작. 계속 나오죠. 그죠?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이는데 그 공급되는 기작에 대해서 이제 문제입니다.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PK는 뭡니까? 인산과 칼륨은 뭐에 의해서 공급됩니까? 꿀, 주로 확산에 의해서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산. PK는 확산이다. PK는 확산이다. 뿌리가 발달할수록 뿌리 차단에 의한 영양 공급이 많아진다. 당연히 뿌리를 뻗은 거를 뿌리 차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뿌리 차단에 의한 거는 예, 뿌리가 뻗어서 영양소 있는 데까지 가까이 가서 빨아들이니까 많아지겠죠. 발달할수록. 확산에 의해 예, 공급되는 영양소구는 온도가 높을 때 많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집단류입니다. 집단율 때 이렇게 됩니다. 집단율 때 이렇게 되고요. 집단류입니다. 집단류는 뭐예요? 온도가 높을 때 많이 공급이 됩니다. 집단류는 온도가 많이 높을 때 공급이 됩니다. 4번,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대부분은 뿌리 차단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까? 집단유에서 되잖아요. 집단유가 가장 많다고 얘기했죠. 집단유가 가장 많습니다. 확산에 의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의 양은 토양 중 유효태 영양소의 1% 미만이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요? 뿌리 차단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죠? 다시 정리합니다. 영양 공급소 그 기작에는 토양에서 뿌리로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일 많은 집단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집단류. 제일 많은 뭐라고요? 집단류에서 대부분 공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산, 그 다음에 뭐예요? 뿌리 차단. 뿌리 차단은 거의 1% 미만 정도 됩니다. 거의 극히 양이 적어요. 예. 뿌리 차단으로 하는 거. 뭐가 있다고요?
집단, 확산, 뿌리 차단. 그런데 확산일 때는 PK 이 영양분은 이쪽일 때 많이 확산일 때는 주로 인과 칼륨이 많이 들어와요. 확산에 의해서. 뭐라고요? PK, PK. 그 다음에 집단류는 온도가 높을 때입니다. 집단류는 뭐고 확산은 뭐예요? 집단류는 구배가 높은 곳,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물의 양이 많거나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낮은 데로 흘러가거나 뭐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많은 데서 적은 곳으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게 막 수분 포텐셜이 높은 데서 많이 이렇게 흘러갈 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집단유란 얘기죠. 집단유는 온도가 높을 때 많이 이렇게 양분들이 따라가고요. 그다음에 확산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잉크 같은 거 떨어뜨리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어릴 때 뭐 장난 많이 치잖아요. 물에다 이렇게 넣잖아요. 그럼 농도가 짙은 데서, 뭐야, 잉크는 농도가 짙잖아요. 색깔이. 요런데 낮은 쪽으로 얘가 번져가요. 이걸 확산이라고 그래요. 뭐, 의미도 중요하지만, PK가 시험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이렇게 농도가 이온의 농도들이 많은 쪽에서 낮은 쪽인 뿌리 쪽으로 가는 걸 확산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뿌리에서 어, 영향을 받습니다. 78번입니다. 토양 생성 작용 중 무기 성분의 무기 성분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닌 거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그죠? 무기 성분, 유기 성분만 구분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갈색화 작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갈색화 작용. 토양이 생성하는데 갈색화 작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무기 성분입니다. 주로 갈색화 작용은 철과 망간에서 나타나니까 이게 무기물입니다. 부식은 뭡니까? 부식은. 무기가 아니고 유기물이죠. 부식 같은 건. 어떤 게 썩어서 되는 거니까. 그죠? 유기물, 무기물만 구분하면 쉽게 풀을 수 있던 시험 문제입니다. 점토도 당연히 주소, 뭐, 삼연체, 알루미늄 발암체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게 무기 성분이죠. 그 다음에 초기 때는 어떻게 해요? 암석 같은 게 다 무기물이잖아요. 암석 같은 게 깨져서 뭐 1차 강물이 되고 이런 거가 다 무기 성분이죠. 철, 알루미늄 당연히 직접 이런 것도 쌓여서 토양 생성된 것도 무기 성분에 의한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너무 쉽고 문제는 이렇게 나진 않습니다. 앞으로 어렵게 납니다, 이제. 갈색화가 뭡니까? 토양 생성하는데 갈색화가 있고 또 뭐가 반대되는 게 뭐야? 회색화가 있습니다. 반대되는데 무슨 작용이요? 회색하고 갈색이 있다. 얘들이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여기 문제 풀기 전에 철하고 망간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얘들이 철 같은 거, 철 덩어리가 있다고 쳐요. 얘가 잘게 돼서 2차 강물로 된다고 치면 주로 뭐 산소를 접하거나 아니면 얘들이 물 속에 가서 이렇게 분해가 돼서 이렇게 잘게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침철광, 적철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에 적철광이라는 게 힌트가 있는 거죠. 적철광은 뭐야? 이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해서 녹이 쓸면서 개죠. 녹이 쓸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잘게 부서지겠죠. 그래서 적철광이 돼요. 이런 거를 뭐라고요? 산소랑 반응해서 일어나는 거? 갈색화 작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색화 작용. 그런데 이 철이 적철광 같은 탄생할 때 그렇게 되고요. 이게 물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회색화가 일어납니다. 회색화, 갈색화 시험에 잘 나오고요. 부식직적이라는 건 뭐야? 유기물이 쌓이는 겁니다. 이탄이라든가 저수지 옆에 새카만 흙 같은 거는 그 식물들이 죽어서 쌓인 거잖아요. 이탄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기물이 쌓여서 된 거고요. 점토 생성은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일단 뭐 규소 성분이 많은 그런 토양들이 잘게 부서지고 뭐 이래 갖고 결국은 뭐예요?
2차 광물이 되는데 그렇게 생성할 때는 무기 성분에 의해서 반응한다고 그랬고요. 철과 알루미늄은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적철광, 침철광 같은 게 헤마타이트, 게타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광물이 되겠고요. 알루미늄은 뭐라고 그랬어요? 깁사이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게 철과 알루미늄이 된 거는 어떻게 결정질입니까? 비결정질입니까? 비결정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79번입니다. 79번. 홍적 대지에 생성된 토양으로 야산에 주로 분포하며 퇴적 상태가 치밀하고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불량한 토양 고르는 겁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거 고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토양 아군에 대해서 고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답은 적황색 산림토양입니다. 적황색 산림토양. 이거 8개 군 중에서 4개는 반드시 외우고 오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적황색 산림토양이 있는데 갈색 산림토양, 적황색 산림토양, 회갈색 산림토양, 뭐 또 있죠? 암적색 산림토양 뭐 이런 게 있자고 그래. 4가지 하고 뭐 암세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8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4가지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해안 인접지가 홍적지대예요. 홍적대지, 홍적대지라고 그래요. 거기 바닷가에서 생성이 되고 물리적 성격이 안 좋아요. 퇴적 상태는 견밀하나 진흙 같은 거로 돼 있고 뭐 이래서 안 좋고 건조한 데는 적색이고 나머지 해풍 같은 데는 황색이고 통기성도 안 좋아요. 얘들은 불량해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없어. 얘를 뭐라고요? 적황색 산림 토양 이렇게 얘기해. 적황색 산림 토양. 그래서 다시 공유를 할까요? 다른 거로. 내용 중에 보면 책 중에 보시면 다들 다시 잠깐만요. 우리나라 이제 산림 토양 보이죠? 화면. 우리나라 그 내용 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내용 중으로 떠나서 우리나라 산림 토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림 토양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토양군, 토양 아군, 형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림 토양은 군, 아군, 형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죠? 우리나라 산림 토양군은 8개 토양군으로 나누고요. 11개의 토양 아군으로 나누고요. 28개의 토양, 11개의 토양 아군을 하고요. 28개의 토양형으로 나눕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죠? 8개 토양군, 11개 토양 아군, 28개의 형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토양은, 토양군은 생성하고 단면 특징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형으로 가서, 형으로 가보면 거기에 층이 발달 정도라든가 단면, 수분, 지형, 이런 거, 토색에 따라 이렇게 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은 4개만, 한 4개 꼭 알아두셔야 될 것만 하겠습니다. 8개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갈색 산림 토양군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많기 때문에 브라운 B라고 표기하고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산림 토양 분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8개 군 중에서 첫 번째 갈색 살림 토양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완전히 알아야 돼요. 적유난 온대 및 난대 기후와의 분포하는 토양으로 ABC 토양 층위가 발달하며 암갈색, 흑갈색으로 부식을 다량하며 B층은 갈색, 암갈색의 광물질층인 산성 토양으로 전국 산지에 대부분 출현하는 토양이 갈색 산림 토양이다. 형태적으로는 A층이 대부분 흑갈색으로 토심이 비교적 높고 적윤한 상태를 보이며 달립, 입상 구조가 많이 나타난다. B층은 갈색으로 적윤하며 괴상 구조가 발달하며 잎목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내용을 주고 갈색 살림이냐, 적색 살림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이해되시겠죠? 두 번째, 그럼 나머지 형하고 아군하고 형을 나누는 거는 이제 습도가 높을수록 수분이 많을수록 이제 그 숫자가 커져요. 이렇게 B4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고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지금 났던 거는 뭐야? 적황색 산림 토양군이 많이 납니다. RY라고 표시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토양군을 8개 군에 대해서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어요. 적황색 산림 토양이 있습니다. RY라는 게 있습니다. RY. 적황색입니다. 해안 인접지의 홍적 대지의 대부분 분포하며 태적 상태가 견밀하고 물리적 성질이 불량하다. 식물도 잘 자라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적황색 산림 토양 빨리 나가겠습니다. 또 암적색이 있다고 그랬어요. 암적색 DR이라고 했습니다. DR은 석회암이 나와요. 암적색은 뭐가 나온다고요? 지문에 석회암을 모재로 하는 토양에서 발생하고 약산성 토양으로 모재층에 가까워질수록 암적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염기성 암에서 유래하여 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높고 점질이 많아 견밀하고 통기성이 불량한 토양으로 물리적 성격이 불량하다. 뭐요? 암석 이렇게 해오셔도 되죠. 암석 이렇게 그죠? 석회암, 뭐 칼슘, 석회암 칼슘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도 물리적인 게 불량합니다. 암적이 나올 만해요. 지금은 이제 아직 갈색하고 적황색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그 다음에 적황색은 뭐라고 해요? 해적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해적이 홍적돼지랑 똑같은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갖고 자꾸 넓혀가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암적색 했죠. 회색 살림 토양이 있습니다. 회색 살림 토양. 회색은 뭐예요? 요 내용을 조금 요 한두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회색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습한 데서 이 저기잖아요. 그래서 통기성, 배수성이 불량하겠죠. 식물 뿌리가 거의 없는 아주 안 좋은 이 잎목이 불량한 상태, 배수가 안 되는. 그래서 뭐 이 모재가 있는 곳 이게 2차 광물이 있어야 되나 토양이 제대로 생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침식을 받아서 점착성이 강한 건조하고 층득하고 해갈색 토양인데 얘들은 배수 분량도 안 되고 습해서 과습한 상태에서 해갈색을 나타낸다. 이렇게 네 가지 했습니다. 네 가지 대보세요. 갈색 살림, 갈색 살림 토양, 적황색 살림 적황색, 토양, 네, 회갈색 살림 토양, 네, 암적색. 암적색, 네, 그죠? 네, 암적색 회갈색. 하셨죠? 그렇게만 외우는 게 아니라 특징 다 네. 외우시라고 그랬죠, 그죠? 네. 석회석이 많아요. 무슨 토양? 회갈색, 암적색. 아니야. 암적색 토양, 암적색. 암석이라고 외우시라고 그랬죠. 암석, 네, 암석, 암적색, 암색. 해적,
해적 이러면 족황색, 해적, 족황색. 뭐 형광색. 그런 식으로 네.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용 없이 공부하시는 분, 이거 내용 없이 공부하시는 분은 점수 올리기 어려워요. 문제 풀면서 이 내용으로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거를 싹 훑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만 풀어서 이게 될까요? 절대 못 맞춰요. 예.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지만, 그죠? 저희 풀고 있잖아요. 막 혼합해서 냅니다, 문제를. 옛날에는 좀 단순했었어요, 문제가.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뭐 대충 해서 뭐 되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디 갔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실 때는 제대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디 갔지? 이게, 음, 그러면 없어. 또 외울 게 좀 많습니다. 이제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8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습니다. 80번. 기후와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생성 인자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생성 인자의 영향을 받아 국지적인 건 뭐야? 전번 했는데, 그죠? 국지적 하면 뭐를 떠올려요? 간대성 떠올리라고 그랬잖아요. 국지성이라는 것, 좁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는 여기 나왔네. 그냥 간대성 토양이에요. 이게 고르는 거예요. 지금 전번에 했던 게 있는데, 에옷이라고 그랬어요. 식생의 영향을 받아서 좁은 지역에서 발달한 토양이에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까는 우리나라 산림토양군의 79번은 이거고, 이거는 이제 지구를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지구에서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게 있고, 이렇게 띠를 둘러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간대성 토양부터 보겠습니다. 답은 뭐예요? 테라로사라고 그랬잖아요. 테라로사, 화산회토, 네구로, 이탄토, 그레이토 이런 거는 어때요? 좁은 데서 발생하잖아요. 거기 화산이 일어난 지역에서만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성대성 토양이라는 거는 사막토 같은 거 어때요? 적도 부분에 엄청이 넓게 그죠? 펼쳐져서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쪽 중동 막 이렇게 해서 넓게 펼쳐져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성대성 토양이라고 합니다. 또 추운 지방 전번에 얘기했는데 툰드라 지역 뭐 이끼가 막 자라고 술록이 자라는 그런 지역. 그런 지역은 엄청이 넓게 분포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르노잼이라고 그래서 이 색깔이 토양이 밤색인 토양이 있거든요. 지금 전쟁 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뭐 이쪽에는 이 토양이 이렇게 밤색 체르노잼 뭐 밤색토 이러는데 이 아주 식물이 엄청 잘 자란대요. 그런 지역에는 이런 넓게 그것도 막 이렇게 펼쳐져 있고 갈색토 우리나라도 뭐 있고 대부분 이렇게 비슷한 위도에 있는 넓게 펼쳐져 있는 거 포도줄은 또 시베리아 벌판 같은데 뭐 침엽수들이 있고 수변한데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거를 뭐라고요? 성대성 토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지금 네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2회 땐가 나오고, 뭐 5회 땐가 나오고, 뭐, 암튼 반복돼서 나와요. 이것도 했죠, 그죠? 11회 땐가 10회 때 나왔던 문제, 그죠? 계속 나와요. 근데 외우라고 그래도 안 외워요. 예.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죠? 쉬운데. 간대성은 뭐예요? 간대성 테라로사가 뭐예요? 석회석이 많은 지역에서 그 석회암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영월이나 뭐 이렇게 단양 이런 데에 석회 많은 다운 데서 약간 색깔이 붉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데서 나타나고 화산탄은 뭐 제주도 같은 데 좁고 그런 데서 네그로는 뭐예요? 이것도 화산입니다. 화산 주변에서 하고 이탄토는 뭐예요? 그뭐 호수 같은 데 옆에서 생성되는 그런 썩은 흙 같은 거 있죠. 그레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레이 그레이 반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브라운 갈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갈색은 산하고 그레이는 환원 상태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81번입니다. 토양 단면 조사에 대한 항목이 아닌 것. 이런 거는 좀 쉬운 겁니다. 쉬운 거. 그죠? 아주 쉬운 거예요. 단면 조사할 때 토색, 토심, 토양 구조, 토양 층이 조사하거든요. 단면 조사할 때. 지지수가 뭐예요? 지지수. 지지수. 산림기사 갖고 있으신 분 아시나요? 그 땅의 생산력을 말합니다. 그렇죠. 나무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산림기사 시험 보러 가면 있잖아요. 수목, 높이 재고, 그죠? 흉고직경 재고. 그래서 표준지에 여기 뭐 몇 나무가 있으면 이 전체적인 거를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조그만 부분을 재면 이게 지위지수라는 거는 이 산림을 경영할 때 이 산림에서 얼마나 어떤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가. 그래서 표준지에 가서 이 표준지, 아니, 전체 중에서 표준지를 선택해서 거기서 이게 높이라든가 이거 재갖고 몇 년 된 건가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뭐 나이 계산해서 얼마나 잘하나, 높이가 얼마나 잘하고 흉고는 어떻게 부피가 잘 되나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뭐요? 우세목을 측정해서 뭐 이렇게 막 피갑된 거 있잖아요. 뭐 시들은 거 이런 거 빼고 그 우세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높이를 재고 그렇게 해서 측정해서 산림들이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는가 나중에 뭐 이런 거가 이제 산림 경영에 쓰이는 거가 지수입니다. 금방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내용 못 들어본 사람은 못 풀겠죠. 그런데 이 지수가 뭐야? 다른 건 다 아는데. 그런데 기출 문제 풀어본 사람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났던 문제입니다. 1회인가 2회 때 났어요. 그래서 많이 풀어본 사람은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 은행식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 은행식인데 다른 시험처럼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막 섞어서 낸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오답 정리하고라면 점수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정리하셔서 꼭 문제 답 보지 마시고 풀어보시고 제 책의 뒤에 부분에 문제 많아요. 그거 다 풀어보시고 또 내용도 보시고 막 이러시면서 계속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82번입니다. 부분적으로 또는 심하게 분해된 수생식물의 잔재가 연못이나 습지에 퇴적되어 형성된 토양목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토양목 뭐예요? 히스토줄이라고 딱 찍을 수 있죠. 그죠? 히스톨. 다시 합니다. 12목인가요? 그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생성에 대한 거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목으로. 목.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알피졸이라는 게 있습니다. 순서 없이 알피졸. 알피졸은 성숙한 토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연기 포도가 높을까요? 높죠. 성숙해 있으니까. 점토 집적층이 많이 발달돼. 점토 집적층이 A, B, C, D, R A, B, C, R 어느 층이에요? 집적층은 B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점토가 많이 B층에 쌓여 있어요. 성숙했죠? B층이 엄청 얇아. 없어. 그럼 뭐예요? 아주 미약한 토층, 엔티졸에 속하겠죠. 발달이 미약한 토양을 엔티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젊은 토양, 이런 거는 뭐야? 인셉티졸,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토양,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숙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숙이 됩니다. 이게 너무
저기 되면은 성숙했던 게 이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기 포화도도 35% 이하 된 거를 뭐라 울티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티졸. 그 외에는 이제 뭐 한번 해보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디졸은 뭐라고요? 안디졸. 사막 아니야 사막이라. 안디졸은 뭐야? 화산. 화산. 알로폰이 많은 아까 알로폰 대충 얘기했죠. 알로폰이 많은 거를 안디졸. 사막에 있는 거는 아리디졸. 아리디졸 사막에서 생성된 거. 갤리졸은 북극국 뭐 남극 이런 데 얼음으로 그 밑에서 생성된 거. 히스토졸은 지금 시험 나온 거. 물이나 늪 이런 데서 발달된 유기질 토양. 몰리졸은 초원에서 생성된 짙은 암색의 유기물과 염기가 풍부한 요거 날 가능성이 있어요. 뭐 다 외우셔야 되지만 유기물과 염기가 풍부한 암갈색의 무기물 토양 또 요것도 옥시졸도 철과 알루미늄이 풍부한 적열대 적색 열대 토양 스포도졸은 뭐라고 했어요? 용탈된 회백색의 용탈층 그다음에 뭐 버티졸이 있는데 팽창형 점토 광물이 뭐예요? 2대1 점토 광물 중에서 뭐가 있어요? 버미클라이트, 몽몰리오나이트 이런 게 많은 토양은 이런 버티기졸 이런 걸 생성을 합니다. 애우시라고 그랬어요, 다. 요거. 자꾸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 그냥 이해하면서 자꾸 문제 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외워지는 거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토양 입자가 비교적 소형으로 둥글며 유기물이 함량이 많은 표토라고 그랬어요. 표토. 금방 고를 수 있죠. 표토는 뭐야? 전번에 설명했는데 입상구조, 구상구조라고 그랬어요. 이 토양 투층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A층에 그런 게 많습니다. A층에. 뭐냐면 식물이 자라서 유기물이 쌓여 있고 그런 뿌리가 내리는 층, 그 바로 밑에, 5층 바로 밑에가 A층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뿌리 때문에 미생물들이 많이 살아갖고 입단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유기물들이 많아 있고 표토층이라고 그랬어요. A층이 표토층이잖아요. 입단이 잘 됐으니까 쉽게 구분할 수 있고. 계산구조는 뭐예요? 계산구조는 주로 B층, 심토층에 이렇게 많이 발달하는데 이렇게 막 모양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된 이런 것들. 얘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배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이것도 났었죠. 8회인가 9회 때 언제 풀었던 건데 문제. 이렇게 또 돌려가면서 낸다고요. 계산구조는 심토층에 생성되면서 통기성이 좋다. 어, 벽상구조는 모르겠어요. 벽상구조는 모르겠고 원주상구조도 이것도 심토층, 논토층 같은데 밑에 약간 둥글둥글한 그런 원주상을 갖고 있어요. 나트륨 이렇게 많은 토양 이제 해안가의 그 밑에 층에 발달하는 게 원주상이 되겠습니다. 판상구조는 뭐예요? 논 같은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갈아갖고 그 딱딱한 층이 형성된 걸 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용적 밀도가 높다, 낮다. 엄청 높죠? 배수가 안 된다, 그죠? 용적 밀도 크고, 배수 안 되고, 통기성 안 되고, 아주 나쁜 토양, 그죠? 그러고 이게 요새는 이제 그렇게 안 주고, 이렇게 토양, 아니, 뭘 이제 수치로 줍니다, 수치. 용적 밀도 주고, 막 줘. 아니, 용적 밀도 수치 막 줘. 제일 높은 거 뭐 고르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의미? 요새는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문제를 응용 꽈서 냅니다. 똑같이는 안 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수목의 뿌리에 영향을 주는 토양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거 옳지 않은 거. 대군국이 많으면 뿌리 생장이 좋죠. 대군국에는 공기, 소공국에는 뭐요? 물, 공기가 대군국이 많아야 돼요.
견밀도가 큰 토양에서 뿌리 생장은 져야 된다. 당연하죠. 뿌리가 못 뻗습니다. 토심이 얕으면 뿌리가 깊게 발달하지 못해 건조 피해를 받기 쉽다. 맞죠? 당연히. 그죠? 토심이 얕으면 우리 아파트 같은데 건조 피해 받는 이유는 뭐예요? 토심이 얕기 때문에 이게 수분 같은 걸 많이 함유하고 못, 함유하지 못해서 건조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온대 지방에서 온대 지방에서 뿌리의 생장은 토양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 가장 왕성하다. 이건 여러 번 했죠. 관리, 토양 관리, 뭐 이렇게 할 때 관리학에서 많이 했고. 뭐요? 토양 생장은 봄에 줄기 생장이 시작하기 전에 가장 왕성하게 자라고 이제 여름에는 이제 쑥 감소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을에 왕성해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나무의 뿌리는 유기물이 적은 사질 토양이나 점토질 토양에서 생장이 나쁘다. 그죠? 유기물이 적은 게 뭐예요? 사질 토양. 점토질 이런데. 점토질은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죠. 그죠? 유기물이 적은 사질 토양 이런데. 견딜 수는 있지만 생장은 나빠요. 그죠? 소나무도 뭐 건조한 이런 데서는 뭐잘 자란다고 그러지만은 이 생장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점토질이 너무 많이 있으면 뭐예요? 물이 배수가 안 되니까 잘 못 큽니다. 다음 효소에 대한 겁니다. 효소에 대한 문제. 식물의 필수 영양소와 식물체 내에서의 주요 기능을 바르게 짝지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애우시라고 그랬죠, 분명히. 해설부터 보겠습니다. 구리는 산화효소라고 그랬어요. 구리, 산화효소. 여기 기억이 뭐예요? 황은 뭐예요? 황. 전번에 아미노산 만들 때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 뭐 이런 거 만들 때거든요. 산화효소라는 거는 구리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산화 뭐 이런 거 관계된 거는 구리나 망간, 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거는 산화효소, 산화시킬 때 잘 되게 하는 효소 이거가 구리란 얘기죠. 그리고 황은 틀렸죠. 황은 아미노산 구성 성분이고 망간은 뭐야? 광합성 반응에서 산소를 배출합니까? 얘들은 강한 햇빛이 쬐면 산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광산화라고 그러거든요. 광산화가 되는데 그때 이제 산소가 이제 만나서 타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견디게 하는 거예요. 또 있죠. 색소가 있죠. 카르테노이드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망가는 산화작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E는 에너지 저장 공급 많이 했죠. ATP 핵심 물질이라고 그랬고 칼륨은 효소 형태 유지 및 기공 개폐 조절한다고 그랬고요. N은 뭐예요? 질소는 단백질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핵산하고 효소, 아미노산. 그 N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질소 순환이 왜 중요해요? 식물한테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게 질소예요.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죠. 또 핵산도 만들고 효소도 만들고 아미노산도 단백질을 만들기 때문에 핵산하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질소 순환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질소 순환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질소 고정 있죠. 질소 고정이라는 게 뭐예요? 대기에 있는 대기에 있는 그 이게 뭐죠? 이제 삼중 결합으로 돼서 잘
이게 분해가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띄고 있어서 질소를 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세균들, 미생물의 리조비움이, 어, 여기 공중에 있는 질소하고 물과 해서 암모늄 형태로 바꿔주잖아요. 질소 고정 시켜주잖아요. 그런 질소 고정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이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던 게 번개가 치면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오거든요. 그게 산수가 결합해갖고 NO3 형태로 빗물에 씻겨서 또 NO3 형태로 토양에 이제 공급되는 형태. 그다음에 사람들이 만들어서 비료를 만들잖아요. 질소 비료. 우리 어릴 때 막 충주로 가서 뭐 질소 비료 공장 구경한다고 막 그랬습니다. 어릴 때 뭐 엄청나게 큰데 그 의미를 모르면서 갔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질소 비료 지금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 비료 공장이 많았었거든요. 인위적으로 뭐야 질소하고 수소를 꽉 결합시켜서 이런 형태의 암모늄 형태의 비료를 뭐 요소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요소하면 질소 성분이 얼마가 들어있다고요? 46% 이렇게 들어있어요. 질소 고정은 이렇게 번개가 치면서 질소를 깨뜨려서 산소와 만나는 형태로 이게 빗물에 식히는 것도 있고 이 토양 미생물인 리조비움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빨아들여서 얘가 수소하고 뭐 물하고 결합해서 암모늄 형태로 만들어주는 질소 고정이 있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 있고 그런데 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게 90몇 프로가 되고 이런 건 뭐 조금인 거죠. 아무리 인간이 만들려고 해도 얼마 만들지 못하죠. 이래서 이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이렇게 몸체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루핀형도 있고 뭐 그죠? 루핀형이 뭐가 있어요? 루지나 이렇게 루진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 루진 뭐라고 그랬죠? 순환. 루지나. 예. 루핀형은 나자식물 진달래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루핀형의 특징은 뭐예요? 속에서 뿌리에서 이 질산태를 뿌리에서 암모늄태로 바꾸는 거예요. 암모늄태. 그죠? 그래서 공급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입에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가서 그 입에서 이제 암모늄태로 바꾸는데 실제로 어, 얘들은 포도당을 이제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들어냈잖아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이쪽으로 이 단백질로 만들려면은 일단은 암모늄 형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암모늄 형태가 필요해갖고 얘가 왜 자꾸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왜 뿌리에서도 먼저 식혀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입에 가서 왜 식혀요? 암모늄 형태로 해야지 이 포도당 형태를 암모늄하고 결합해서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려면 암모늄 형태로 이제 흡수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되셨죠? 뭐 전반적인 걸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설명하면 미리 외워두시고 복습하고 그러셔야 돼요. 이거 아무리 문제 뭐 수십 개 풀어도 나중에 모의고사 보거든요. 점수 잘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습 복수 안 하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잠깐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86번입니다. 토양 유기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토양의 유기물은 다 좋아요. 그죠? 대표적인 건 뭐예요? 보수, 오비, CEC, 입단화 시켜줘요. 또 유기물이니까 그 식물한테 영양 공급도 해줘요. 또 유기물이 pH 변화도 완충 능력 시켜줘요.
많이 저기도 입단도 시켜줘요. 막 그러죠. 한번 볼게요. 1번. 이온 교환 능력을 증진한다. 맞죠? CC 유화, 그, CC가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기물, 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에 식물과 미생물의 이 양분을 공급하죠. 거기 유기물에 들어있던 것이 썩으면서. 그다음에 토양의 pH, 산화, 환원 전이에 영향을 미쳐요. 그죠? 완화시켜줘요. 이게 변하게, pH가 많이 변하는 거를 완화시켜주는 게 뭐라고? 유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잇목과 동물의 사체는 유기물의 공급원이다. 그렇죠? 그래서 유기물 같은 게 양분을 공급하는 거고, 토양의 입단에, 토양 입단에 포함된 유기물은 입단화 없이 토양 중에 있는 유기물보다 분해가 느리게 진행된다. 이렇게 돼요. 그죠? 다시고. 좀 어렵죠? 토양 입단의 해설 보겠습니다. 토양 입단에 함유된 유기물은 토양 입단에 함유된 유기물은 입단 없이 토양 중에 있는 유기물보다 분해가 느려요. 왜? 얘들은 유기물은 뭐 킬레이트 결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설명할 때. 얘들은 유기물들은 어떤 무슨 결합? 킬레이트 결합으로 다른 물질들하고 이렇게 엉켜 있어요. 이래갖고 이제 개발처럼 돼 있다. 그래서 킬레이트 결합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는 그냥 뭐 H2O하고 그러면 뭐예요? 플러스 두 개와 마이너스 이가인 산수와 이렇게 결합해서 공유 결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결합하는 걸 킬레이트 결합이라고 그래요. 얘들은 유기물은 그 토양하고 입단할 때 엄청나게 단단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분해가 빠를까요? 안 빠를까요? 분해가 잘 안 되죠. 얘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킬레이트 결합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문제 풀면서 킬레이트 결합. 그다음에 미생물에 대한 겁니다. 미생물. 토양의 미생물에 대한 거. 뭐가 있어요? 토양에는 뭐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고 뭐 그렇게 있죠. 선충도 있고 막 그렇죠. 방성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조류도 있고. 미생물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종속 영양세균은 유기물을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종속 영양세균이 뭐가 있어요? 종속 영양세균이라는 게 뭐예요? 식물은 뭐예요? 식물은 자가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자가 독립. 그죠? 제가 이 스스로 해서 하는 거를 종속이 아니고 독립이란 말이죠. 그죠? 독립. 스스로 광합성 하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세균들은 뭐예요? 유기물을 갖고 먹고 살아요. 세균들은. 그죠? 세균, 병리학할 때 했죠. 세포벽을 갖고 있다. 선물을 갖고 있다. 선물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포벽이 있다. 세포막이 있다. 원시적인 핵이 없다. 근데 핵막이 없는 거죠. 원시적이다, 핵이. 그 다음에 여기, 어, 프리스미드라는 게 있다. 뭐, 선모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얘들은 주로 뭐예요? 곰팡이도 그렇지만, 얘들도 썩은 거, 이런 거에 주변 세균이 많잖아요. 얘도 종속이에요. 그래서 세균을 얘기하죠. 여기 나왔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질소 순환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소, 암모늄 형태의 질소가 있어요. 이게 질산화로 되잖아요. 아니, 질산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죠? 그때 무슨 세균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간에 있죠. 암모늄이 NO2 마이너스가 됐다가 NO3로, NO3 마이너스로 되거든요. 그때 암모늄에서 아질산 산화균 있죠. 니트로스, 코코스, 니트로스, 모나스 얘들이 뭐야? 질산화 세균이에요. 얘들. 그죠? 질산화 세균이죠. 암모늄을 아질산으로 바꿔주고 아질산을 질산으로 바꿔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2번을 눌러주십시오. 국민의 평생금융 파트너 KB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야? 유기물을 에너지로 해요. 이따가 할 거고요. 이제 자세히. 그래서 네. 종속 영양생균은 유기물을 탄소원하고 에너지로 사용한다. 맞아요. 조류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제거하고 산소를 풍부하게 한다. 맞죠? 조류도 뭐요? 광합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산소를 많이 고정시키고 광합성 할 때 저기 산소가 나오죠. 네. 그래서 대기를 풍부하게 하는 거고요. 세균수는 사상균보다 적지만 물질 순환에 있어서 분해자로서 중요한다. 이 뒤에는 맞긴 맞아요. 그죠? 유기물 먹고 자라니까 분해되는 거잖아요. 음, 그런데 세균이 가장 많아요. 저기가 토양 중에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 세방사조, 세방사, 세방사조, 네. 세방사조, 세방사조, 세균, 방성균, 사상균, 사상균, 조류, 조류죠. 사상균은 곰팡이죠. 세균, 음, 방성균, 사상균, 조류, 이렇게. 그다음 4번, 균균군은 뭐야? 뿌리 근처에서 음, 사는 곰팡이들은 인상과 같이 유효도가 낮거나 낮은 농도로 존재하는 양분을 식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균균에서 예, 인계. 사상균은 유기물이 풍부한 곳에서 활성이 높고 곰팡이들은 유기물 썩은 그런 데서 많이 자라잖아요. 활성이 네, 높고 호기성 생물이지만 얘들은 이산화탄소가 높은데 뭐요? 산성인 곳에서도 잘 자란다.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미생물은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음, 88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양이온 교환 반응, 양이온 치환 용량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옳은 거는 잘 들으세요. 주의 깊게 잘 들으면 됩니다. 에, 단위는 얘들은 양이온 교환 용량은 C몰시 퍼 킬로그램을 쓰든지 밀리 당량 퍼 100g 이렇게 써요. 그런데 똑같아, 수치가. 여기가 30이면 얘도 30, 3이면 3, 이렇게. 단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C몰 C 킬로그램이나 C몰 C 퍼 킬로그램이나 밀리 당량 퍼 그램 100g이나 단위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음, 단위를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단위. 요거나 또는 요거죠. 이 30 안 붙이고 뭐 응. C몰 C 퍼 킬로그램이나 밀리 음, 100g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단위라는 얘기예요. 네, 양형 교환. 양형 교환이 뭐라고 그랬어요? 토양은 음이온으로 됐기 때문에 양이온을 붙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예, 플러스 뭐 알루미늄, 수소, 뭐 칼라카마 뭐 이런 걸 다 붙이려고 그래요. 오염물질도 막 붙이고 그래요. 그런 능력을 뭐라고요? 양이온 양이온 치환, 교환 네, 능력 반응, 뭐 양이온 치환 용량, 뭐 이런 식으로 양이온 교환 반응 뭐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고 교환 용량이라고 시험에 나오니까 반응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서 뭐야? 양이온 교환 용력 중에서 칼라카마가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염기
포화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아, 네. 염기 포화도. 나, 양이온 교환 아, 반응은 주변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불가역적이다.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요. 지금 아까 뭐야? pH가 높거나 뭐 낮거나 이럴 때 음, 엄청 받아요, 영향을. 그것도 나중에 그래프를 보면서 하고 흡착의 세기는 양이온의 전하가 증가할수록 여기까지 맞아요, 그죠? 양이온 흡착이 세다는 건 뭐예요? 알루미늄 상가가 이 가보다 낮은 거보다 더 흡착이 세요. 그 다음에 칼슘은 이가잖아요. 이가는 네, 칼륨보다 일가인 칼륨보다 더 세요. 네. 막 흡착하려고 그래. 흡착 순서 외우시라고 그랬죠. 외우셔야 돼. 나중에 이제 그거 할 건데 아무튼 미리 외워놓으시고 요까지는 맞아. 양윤 흡착수는 양윤 전하가 증가할수록 흡착이 되는데 수화 반지름은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수화 반지름이 그죠? 작을수록. 작을수록 증가해요. 네. 작을수록 증가해요. 클수록 안 좋다는 얘기죠. 그죠? 네. 작을수록 증가한다고 그래야 돼요. 감소한다는 게 아니라. 수화 반지름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소, 나트륨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트륨. 나트륨, 네. 나트륨은 그러니까 입단을 시켜야 못 시켜요. 못 시켜요. 분리시켜요. 네, 분리시키니까 뭐야? 음, 그거는 교란을 시켜서 네. 흡착이 안 되고 뭐 이게 입단을 방해하는 게 나트륨이라고 그랬어요. 얘들은 네. 수화 맞아요. 반지름이 커요. 음, 한국의 토양이 유기물 함량이 적고 그죠? 얘들 우리는 성숙한 토양이 아니고 그다음에 1차 광물 어린아이들. 중에 고령토라는 카올리나이트고 얘들은 양이온 경량이 매일 낮다고 그랬어요. 네. 매일 낮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외우셨나요? C가 가장 큰 순서. C, 부, 9, 9시, 알루미늄, CVR까지는 쉽게 외우죠. C CVR. 그다음에 버, 몽, 어몽. 아, 해냈네. 할 일, 하, 하, 멍, 일, 가, 그, 카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아직도 아, 못 외우시면 안 돼요. CVR, 버몽, 하일, 크카. 욕 나옵니다, 진짜. CVR. CVR, 버몽, 하일, 크카. CVR, 어몽. 여기서 부는 부식이라고 했어요. 이게 네. 지금 든 거. 아, 알로프는 뭐야? 화산에서 그 만들어진 거. 2대 알, 1이 좀 저기 CC가 큽니다. 네. 버미클라이트, 아, 몽골리오나이트, 네. 버미클라이트, 몽골리오나이트, 이 하이둘루스 미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알드스, 일라이트 아시죠? 일라이트. 1. 네, 2대 일라이트. 1이면서 비팽창형이. 이제 네. 크롤라이트는 2대 1대 1인 크로라이트, 그다음에 롤라이트. 1대 1인 카올리나이트, 카오리나이트. 제일 낮은 거. 우리나라 토양이 카올리나이트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결정질이에요. 결정질이면서 CC가 가장 큰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1번 부식, 결정지기는 2번 알로폰, 3번 버미클라이트, 4번 몽몰리나이트, 5번 하이들러스 미카. 뭐예요? 얘들은 부식하고 알로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알루미늄으로 형성된 그 뭐 있죠? 알루미늄 형성된 철로 형성된 얘들은 비결정질이라고 아, 그랬어요. 예, 네네. 예. 비결정질이라는 게 뭐예요? 규칙적으로 1대1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2대1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네. 결정을 규칙적이지 않다니까요. 얘들 부식이나 부식, 알로폰 이런 것들은. 부식. 결정적이 제일 큰 것 중에는 버미큘라이트가 제일 크죠, 여기서. 네.
그다음에 토양 입자 주변에 칼슘이 많이 흡착되어 있으면 입자가 분산되어 토양 물리시정이 나빠진다. 이거는 나트륨이랑 계속 설명하죠. 그죠? 네. 나트륨이 흡착됐으면 입자 분산이 되어 물리성이 나빠진다. 나빠진다. 네. 거꾸로 돼 있죠. 그죠? 칼슘하고 지금 지문이 예? 나트륨하고 칼슘하고 이렇게 거꾸로 재해놨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의미 아시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에 대한 겁니다. 90번하고 90번까지 시작을. 요건 이제 좀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읽어보면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죠? 한국 비료 공정 규격에 따라 비료를 보통 비료하고 부산밀 비료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비료는 뭘까요? 화학으로 쓴 거고, 부산물은 뭐 퇴비, 어묵, 뭐 이런 거로 쓸 거잖아요.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것도 못 찾을까요? 어박은 뭐로 만든 거? 지렁이는, 퇴비는, 미생물은. 얘들은 다 저기로 부산물로 만든 거잖아요. 네. 벤토라이트는 뭐야? 그냥 벤토나이트. 토양의 일종이에요. 그죠? 네, 네. 여기 다 주어졌잖아요. 부산물로. 지렁이, 뭐, 어박, 뭐, 보통 비료. 벤토라이트라는 거는 이제 아주 팽창이 잘 돼요. 수축도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몽몰루이오나이트 종류의 하나인데 얘는 그냥 점토 광물인 거죠. 그죠? 부산물이 아니고 2대1 뭐 이런 것처럼 구성이 된 거죠. 점토 광물이. 광물이에요, 얘들은. 배설물이 아니고. 그죠? 쉽죠? 자세히 보면. 그다음에 입단에 대한 겁니다. 90번 입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는 겁니다. 입단. 입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체 공급이 많아지니까. 입단이란 이게 점토가 하나하나씩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게 점토라고 생각하시면 얘들이 또 모여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입단.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 이게 입단하라고 그랬어요. 이게요. 점토 네. 나달로 돼 있는 거고 입단은 점토가 막 모여.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틈이 더 넓어지죠. 그죠? 입단이 되면서 점토 하나 있을 때는 공국이 많은가요? 없죠. 그런데 네. 얘들이 점토 입단화되면 때알 구조라고 그래서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공국은 많아져요. 그 다음에 균근구는 큰 입단을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 그죠? 쉽죠? 그런데 마이크로 어그리게이트 큰 입단이라고 그래요. 매크로, 어그리게이트 음. 균근구는 작은 입단입니까? 큰 입단입니까? 큰 입단을 입단이요. 형성한다. 또 나왔네요. 그죠? 한 문제에 막 뭐 계속 칼슘, 나트륨 이렇게 비교합니다. 칼슘은 수화도가 커서 점토 사이의 음전을 충분히 틀렸죠? 이건 뭐예요? 나트륨에 대한 거고요. 입단이 커지면 모세광극이 많아짐이기 때문에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아진다. 이거는 이제 여기 모세관이라는 게 틀렸어요. 모세관. 뭐예요? 이 아까 공국이 커진다고 그랬는데 비모세관이거든요. 그래서 입단이 커지면 이게 이제 입단이 커지면 어, 비모세관이 있고요. 다시 설명합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비모세관이 있고 모세관이 있어. 비모세관은 뭘까요? 큰 공국일까요? 작은 공국일까요? 큰 공급. 그렇죠. 비모세관이라고. 모세관 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를 비모세관이라고 해요. 얘 큰 공국이에요. 큰 공국이. 예. 큰 공국이고 모세관극은요. 작은 공국입니다. 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요 비모세관극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공극이 많아지기 때문에 통기성이 배서진다. 요 해설도 약간 좀 이상한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동결, 뭐 건조, 수분 반복, 수분 팽창을 해서 반복하면 입단이 촉진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서요? 옥시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12목 처음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우리 버티졸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티졸, 버티졸. 몰리졸, 알피졸 이런 예, 거 버티졸. 일어나는 거는 어디요? 버티졸. 팽창형 정토 강물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거. 팽창형 정물이 많이 일어나는 건 이런 버티졸, 몰리졸, 알피졸. 다시요. 네, 버티졸. 12가지 목 중에서 버티졸, 몰리졸, 알피졸 이런 게 잘 발달됩니다. 옥시졸은 아닙니다. 뭐예요? 옥시졸은 철과 알루미늄이 많다고 그랬어요. 네, 철과 알루미늄 많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네,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네. 분 있나요? 지금 자, 녹음 멈출 테니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시고요.